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사이동과 하천 지형 변화인데요. 유사이동이라 하면 그 하천에서 모래와 같은 비점착성 화상 물질이 흐름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상이 변동되고 지형이 변화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 하천의 시간적 공간적 규모하고 유사의 이송 형태와 특성,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상 형태, 그 다음에 하천의 지형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지형 변화는 또 하도 식생과 수리 구조물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화되는데 이 과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의 규모인데요. 공간적, 시간적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상류, 중류, 하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류는 하상 경사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상토 입경이 이와 같이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그 유속이 빠르고요. 그래서 침식이 발생을 하고 침식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식된 유사는 중류부에 와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운반 구간은 하상토가 상대적으로 가는 입자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심이 좀 더 깊어지고 유속은 좀 느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폭도 좀 더 커지게 되겠죠. 하류는 퇴적 구간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상토 입경은 굉장히 가는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델타와 같은 지형의 변화가 생기고요. 하폭은 넓고 수심은 깊고 유속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되겠죠. 이러한 공간적 규모는 우선 이제 가장 크게 유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유역은 하늘에서 강수가 내려오면서 흐름이 모이는 집수구역이고요. 이 흐름이 집수가 될 때 물길이 형성되며 모이게 되는데 이 물길을 우리가 이제 하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도는 우리가 이제 세그먼트라는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 구간은 하상 경사가 비슷한 곳,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계통이 좀 유사한 곳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얘기해요. 이 세그먼트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이제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리치라고 합니다. 리치는 하나의 사행하천의 한 파장 내지는 게이징 스테이션과 게이징 스테이션 사이, 보와 보 사이, 작게는 어떤 사주도 하나의 리치로 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더 작게 내려다보면 우리가 이제 여울과 소와 같은 구간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그먼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그 하상 경사가 일정한 구간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것은 하류에서 상류까지 거리이고 이건 하상고인데 이와 같이 실선은 최심 하상고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와 같이 점선은 평균 하상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간, 한 구간과 같이 하상 경사가 일정한 구간을 하나의 세그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하상 재료의 입경이 거의 균등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천의 변청과 유로 변동을 논할 때 이러한 세그먼트의 어떤 변화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훨씬 더 좀 좁은 범위로 내려다보면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위치는 뭐냐면 유량과 수심, 단면적, 하상 경사 등 수리 수문학적 조건이 유사한 구간을 말합니다. 즉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와 보의 거리, 만곡보와 만곡보의 두 사이, 이것은 하나의 파장이거든요. 또 하나는 사행 파장이고 좁게는 한 사주의 하나의 길이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교사주고 이 교사주의 한 구간, 이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리치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치는 우리가 생태 지형학적인 요소가 아주 강한 구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작게 우리가 하천을 내려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울과 소라고 얘기합니다. 여울과 소는 하천의 어떤 평면 형태와 사주의 특성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이제 이것도 사행하천에서 이 아주 짧은 구간에서 여울과 웅덩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여울과 웅덩이는 보통 평균 하폭의 5에서 7배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 여울 구간은 유속이 세고 수심이 얕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웅덩이인데요. 이 소구간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좀 느립니다. 수심은 깊고요. 그래서 이 여울 구간에는 보다시피 하상토의 그 입경이 굵고요. 웅덩이 소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상토 입경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가늘어요. 그래서 이 여울과 웅덩이는 생태계의 서식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그 하천의 어떤 공간적인 규모에도 시간적인 그 규모로 볼 때 여러 가지 반응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 유역은 우리가 이제 하천 외부에서 임팩트가 왔을 때 또는 교란이 왔을 때 반응이 좀 느려요. 느리고 서서히 반응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여울과 웅덩이나 리치 구간, 사주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인위적 교란이나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민감하게 변화합니다. 대신에 회복하는 속도는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또 그래서 이제 뭐 서식처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이내로 되지만 유역은 반응은 늦지만 회복하는 시간도 또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규모별로 시간적인 어떤 반응, 시간적인 반응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 콜리큐엄도 우리가 그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인식이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생물학자나 생태학자 하시는 분들과 지형학 하시는 분들, 수리학 하시는 분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가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식의 차이로 또는 쓰는 용어의 차이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생태학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하천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복잡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수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잡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역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유니버설한 그 어떤 지식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현상들을 현장 중심적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현장 디펜던트한 어떤 지식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과 어떤 생각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형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께서는 평균 하상고의 개념의 변화라든가 최심 하상고의 변화와 같은 부분을 추구하고 계시지만 생태학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하상고의 어떤 변화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생태학 연구를 하는 경우라면 생태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의 출현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공학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물 교란이라든가 생물의 안정성에 관해서 어떤 글로벌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본 콜로퀴엄도 이러한 어떤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인식과 어떤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자 아마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은 제가 유사의 이송 특성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라 하면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두 하천이 함유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우한에서 들어오고 있는 하천은 유사의 농도가 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좌안에서 들어오는 하천은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유사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부유사의 농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는 소류하고 부유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류라 하면 바닥에서 이와 같이 구르거나 미끄러지거나 통통 튀면서 이송을 하고 있고요. 부유라는 것은 흐름의 난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난류에 의해서 유사 입자가 수중에서 둥둥 떠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소류사와 부유사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곳은 이제 소류사만 주로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유사는 소류사와 부유사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총유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류와 부유의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관가하기 쉬운 부분이 이제 세류사인데요. 이런 세류사는 하상토 이익경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어서 소류사와 부유사와 같은 역학적 거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역에서 사면의 침식기에서 이송되어오는 미세한 부유토사이고요. 주로 클레이와 실트가 이 세류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상 변동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송에 관한 변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현재도 그 부유사와 소류사 이상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거스 사진은 동영상은 이 소류사의 이송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굴르거나 미끄러지거나 통통 튀면서 이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홍수시의 하천에서 유사가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부유사가 굉장히 많이 이송을 하고 있고요. 이 바닥에서는 소류사 또한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유사 이송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은 하상의 입경별로 그 소류와 부유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하상토 입경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누가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상토 입경이 작은 부분은 세류사이고요. 입경이 좀 더 큰 부분은 이제 부유사, 더 큰 것은 소류사인데요. 보다시피 이 구간 실트와 클레이가 있고요. 0.0625mm 이하일 때는 그 세류사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0.0625mm 이상부터는 우리가 소류와 부유사가 지배적인 흐름의 형태를 띠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래 유사를 논할 때 모래와 자간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모래는 입경이 0.0625mm 이상일 때를 모래라고 합니다. 자갈은 2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는 0.0625부터 2mm까지를 모래라고 하고, 평균 입경이, 그 다음에 자갈은 2mm 이상을 자갈하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상토 입경인데요. 하상토 입경의 크기와 백분율, 누가 백분율을 나타냈고요. 이것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나타내는 건데, 번호가 작은 것은 하류, 이게 번호가 큰 것은 상류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중하류 지역은 하상토 입경이 가늘어요. 그 입경부포가 또 그 다음에 이 밴드 폭이 변화폭이 작습니다. 즉 이것을 균일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이제 모래인데요. 하상토 입경이 가늘고 입경 부푸는 그러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이걸 균일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중류 정도 가면 우리가 자갈도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상 그 입경 부푸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띄게 됩니다. 최상류로 가면요. 하상토 입경이 굉장히 굵은 것도 있고요. 또 굉장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상토 입도 분포를 하게 되면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폭이 넓은 것을 혼합사다 이렇게 합니다. 이 혼합사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균일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실제 하천에서 하상토의 구성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유사 입자 하나가 이동을 하는데 해석할 때는 우리가 양력과 중력의 비로 우리가 이것을 입자 이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이송을 해석하는데 유사의 한계 이동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로서 이런 걸 무차원 한계 소류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양력과 중력의 비를 무차원 소류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한계를 둔 것은 유사가 이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경계를 나타내서 값을 한계 이동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실드 곡선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실드 곡선은 가로축이 우리가 입경 레인을 주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세로축을 우리가 무차원 소류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드라는 분이 30년대에 연구를 해서 실험적 연구 결과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이때 한계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0.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경별로 우리가 이 실드 무차원 소류력을 표현을 하면요. 이게 이제 무차원 소류력인데요. 0.05 정도 이하일 때는 움직이질 않아요. 유사가 0.05부터 한 5 정도 됐을 때는 유사 입경이
소류사 형태가 지배적입니다. 그 실드 넘버, 즉 무차원 소류력이 한 5 정도 이상이 될 때는 부유사가 지배적입니다. 부유사가 훨씬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가 이송을 하면서 하상 형태에 하상구의 변화를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하상 형태가 의 분류와 하상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 형태는 소규모 하상 형태하고 중규모 하상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하상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상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이나 듄이나 엔타이 듄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하상 형태는 그 흐름의 저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규모 하상 형태는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주는 그 하폭의 수심이 비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와 같이 교사주 또는 포인트바 또는 복률사주로 표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천의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형 변화를 연구할 때 중규모 하상 형태 사주를 고동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까 소규모 하상 형태는요, 그 흐름의 저항인데요. 흐름이 적게 흐를 때, 저수류일 때는 우리가 사령과 듄을 볼 수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더 유량을 증가시키면 그 이제 고수류 영역, 그 유량이 많을 때는 얘가 점점 변해서 엔타이 듄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흐름이 점점 증가가 되면 이 사구에서 듄에서 평탄하상 엔타이 듄으로 전환이 되고요. 변화가 됩니다. 중규모 하상 형태는 아까 사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는 하폭대 수심이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폭이 좁을 때는 교호사주, 하폭이 넓을 때는 망상사주, 복렬사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소규모 하상 형태인데요. 사려는 위와 같이 생겼어요. 리플인데 그 새 물고기 비닐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겨 있고요. 이것은 하상토 입경이 가늘 때, 입경 레인을 주수는 20보다 작을 때, 모래 입경은 0.2m 작을 때 비닐같이 형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입경의 크기가 조금 더 굵어지면요, 이렇게 파처럼 이렇게 하나의 파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파처럼 형성이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듄은 흐름이 물론 저수류 영역일 때, 즉 유량이 좀 적을 때죠. 그 프로듀서 넘버가 1보다 작을 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아까 소류사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와 같이 파와 같이 두 가지 파가 형성이 됐어요. 이 파가 하상파 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아주 느리게 하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듄은 흐름이 방향으로 흐를 때 이렇게 하류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흐름에 저항을 주게 되죠. 유량이 더 증가를 하면 평탄하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상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사는 이송을 해요. 유상을 이송을 하고요. 더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엔타이 듄이라고 해요. 홍수 때 나타나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그것을 볼 때는 이 흐름의 파형을 보고 이렇게 파가 이렇게 스탠딩 웨이브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 바닥에서 엔타이 듄이 형성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과 이동하지 않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동영상은 유량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그 하상의 파가 발달을 했고 이게 하류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이것은 그 무차원 소류력인데 저항을 나타냅니다. 유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니까 어때요? 하상표가 평탄하게 되죠? 평탄하게 됐고요. 이 과정은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평탄하게 됐고 아까 그 다음에 유량이 점점 증가돼서 지금 완전히 플랫한 상태,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가 왔고 다시 반대로 유량이 감소를 하게 돼요. 점점 감소를 하게 되면 아까 무차원 소류력도 변화가 생기지만 보다시피 이제 수위도 감소하게 되죠. 수심이 감소하게 됩니다. 수심이 감소하게 되면 조금 이 상태에서는 점점 이 상태가 됐고요. 어느 한계 상태에 다시 도달을 하게 되면 듄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무역 갈교에서는 아까 하상에서 듄이 발생됐고 유량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증가하고요. 그것은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듄이 하천의 흐름에 저항을 크게 일으킨다 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점점 더 유량이 더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하면서 하상파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규모 하상 형태, 하상파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흐름의 저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중규모 하상 형태인데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거동과 하천의 그 지형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교후사주예요. 사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 낫죠. 그래서 이것을 알터네이트 바라고 하고요. 다음 보시는 것은 하폭이 좀 더 넓어요. 그랬더니 센트럴 바가 있고, 이거 센트럴 바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하천의 지형이 변화가 되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복렬사주입니다. 하폭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사주가 더 여러 개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복렬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실험실에서 사주를 재현한 것인데요. 상위에서 하류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주가 발달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 선택적 침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폭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나타내는 망상하천이고요. 이런 망상하천의 특징은 두 흐름이 합류가 되고 합류가 다시 분류가 되고 기존에 있던 하천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천이 이제 형성돼서 내려갈 겁니다. 이와 같이 흐름의 상태가 다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망상하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이건 교우사주가 발달해서 이동하는 거고, 이건 복렬사주가 발달해서 하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를 하면서 하천의 다양한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주가 분열이 되고 새로운 하천이 형성이 되고 기존에 있는 하천이 없어지게 되고 하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교우사주가 하류로 이동을 하면서 선택적 침식이 발생을 하고 약간 사행도가 좀 커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사주는 그 거동을 하면서 하천의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주가 이동하는 그런 특성인데요. 아까 동영상에 보여줬던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시간적으로 쪼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직선 하천에서 교우사주가 발달했고 하류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면서 선택적 침식이 발생했죠. 선택적 침식을 하면서 직선 하천이 약간 사양이 큰 하천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폭이 넓은 상태에서 이 사주가 여러 개 나타났잖아요. 이걸 복렬사주고요. 복렬사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합쳐지면서 하안이 침식돼서 저수로가 발달하고 저수로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사주가 나타나고 하는 그 흐름이 거동이 복잡하고 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하천은 그러니까 하천의 그 수도 좀 변화가 되고요. 스카어홀 두 하천이 합류가 되면서 수심이 깊게 패이는 스카어홀도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특징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류 유사 유출량이에요. 유사 유출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겼죠. 이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도 내에서 사주의 이동, 그 다음에 사주가 합쳐지고 분열되고 하는 과정에서 하류로 유출된 유사량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하류에서 유출되는 유출 특성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이 망상하천의 특징입니다. 이런 망상하천의 특징인데 이동과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동과 정지는 지형의 변화, 지형이 이제 직선이냐 사행이냐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정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우사주는 거의 직선인데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교우사주 이동을 하는데요. 약간 사해진 하천에서는 이동이 정지돼서 아주 크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갖다 고정사주 포인트바죠. 그 만국부에서는 훨씬 더 그 만국의 형상에 따라 크게 사주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은 이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사주가 이동하는 것을 보여드리지만 이런 고정사주에서 사행졌을 때는 사주가 이동을 하지 않고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외부에 하한 침식을 일으켜서 하천의 지형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의 이동은 지금 두 가지 안식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홍수터의 안정성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홍수터가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그 하한 침식이 적어져서 사주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파장이 좀 짧아져요. 근데
요게 이제 안식각, 즉 그 플래드 플레인의 어떤 스테빌리티가 작게 되면 하한 침식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사행이 지고 파장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주의 이동 속도는 이게 AOR이라는 게 안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안식각이 크면 사주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안식각이 작으면 사주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파고를 봤을 때 파고가 이동 속도가 빠르면 파고가 좀 커요. 대신에 파장은 좀 작지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드 플레인의 어떤 스테빌리티에 의해서 그 안정성에 의해서 사주의 거동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이동은 아까 근본적으로 그 사행에 의해서 결정이 또 돼요. 사행이 크게 됐을 때는 사주의 이동이 좀 느려지고요.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 효과, 포싱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강제 효과가 발동이 돼서 사주의 이동이 멈춰지게 되는데요. 이게 또 단순하게 사행의 그 각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파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하폭과 파장의 비와 사행의 한계 각도 이거에 따라서 보여줬고요. 이것은 이제 하폭이 작은 사행하천에서의 사주의 거동, 근데 사행의 각도가 10도일 때는 이동을 해요. 근데 10도가 넘어가서 한 20도 정도 됐을 때는 얘는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폭이 굉장히 크죠. 하폭이 클 때는 20도가 됐는데도 사주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한 40도가 정도가 돼야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사행이 져야만이 사주 이동이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계 사행각에 따라서 그 사주 하폭대 파장의 비로 봤는데 하폭이 클 때는 한계 사행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국이 커야만이 사주가 정지가 된다 하는 거고요. 이 하폭이 좁고 파장이 길 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한 20도만 돼도 사행이 20도만 굽어져도 사주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이동과 거동은 하폭 때의 수심의 변화와 사행의 파장과의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사주의 거동이 또 직선 하천이라도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죠. 이게 뭐냐면 그 평면 현상이 울퉁불퉁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 효과가 좀 달리 규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폭은 평균 하폭은 같더라도 이 울퉁불퉁한 정도가 이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앰플리튜드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 이것은 앰플리튜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막 울퉁불퉁한 정도에 따라서 얘는 이제 사주의 거동이 어떻게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폭대 수심의 비가 클 경우에는 앰플리튜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폭대 수심이 작을 때에는 울퉁불퉁한 앰플리튜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주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교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앰플리튜드 한계 사행 이동 곡선은 좀 작습니다. 앰플리튜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변화가 돼도 조금만 커도 사주는 이동하지 않고요. 하폭대 수심이 크면 요거에 큰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튜드의 변화에 따라서 무차원 앰플리튜드죠. 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행의 파장의 변화인데 사행의 그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 갔을 때는 급격하게 감소가 돼요.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클 때 이 한기값에서는 사주가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그 하폭의 수심의 비가 크면 앰플리튜드의 영향이 좀 적게 받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 앰플리튜드는 같더라도 파장이 길거나 작은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아무래도 파장이 짧을 때는 강제 효과가 커지겠죠. 그래서 하폭 때 이 파장이 점점 길어질 때는 사행의 파조가 이게 하폭입니다. 하폭이 점점 작아질 때 이 사행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다가 어느 한계값에 대해서는 다시
거에 영향을 적게 받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 파장이 이렇게 됐는데요. 파장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사주의 형태도 달라지고 이동 형태도 달라지게 되고요. 이 폭에 의해서 강제 효과를 우리가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천의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하나가 이제 식생과 수리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파트에서 식생과 지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히 식생에 의해서 하도의 변화와 유사 분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일본의 사츠나이 리버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제 외지에 식생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자란 곳에 또 사주가 발달을 했고 유루가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즉 이 식생에 의해서 이 유루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사주의 거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합천댐 하류 환강인데요. 이 환강에 율곡면이라고 있어요. 그 율곡면의 부분에 이 하중도가 발달해 있고 식생이 굉장히 크게 식생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식생이 발달된 것은 이제 근접 사진을 찍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홍수에 의해서 여기가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 식생대가 그러니까 유루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좌안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건 보시는 것은 이제 충주시에 달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식생이 많이 자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의 그 흐름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흐름의 변화가 보고 있는데요. 그 식생대 안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좀 느리고 불규칙적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식생이 없는 저수로 구간이 있는데 저수로 구간은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요. 식생대 구간은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러한 지형 변화 과정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 망상하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플러드 플레인에 식생이 방장을 하게 되고 식생이 성장을 하면서 저수로에 있는 하천이 저수로가 사행도가 큰 하천으로 변화가 되고요.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침식이 돼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낙동강인데요. 안동시입니다. 하회마을 부근이고요. 보다시피 이제 이 하회마을 부근에 같이 큰 사주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하류도 식생이 없는 그런 사주가 발달된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에 와서는 식생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이 하류가. 이 검은색 부분이 식생이 많이 자란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수로의 흐름 구간을 나타내는데 식생이 성장을 하면서 저수로가 분할이 되고 사실은 이제 고착화되어 있어요. 고착화되면서 유루의 변화가 없는 고착한 상태를 형성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까 화해마을 부근에서의 그 원인은 상위에 안동댐하고 이마댐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댐에 의해서 유황이 좀 바뀌게 되고요. 유황이 이렇게 이것은 댐 건설 전이고 이건 댐 건설 후인데 댐 건설 후에 유황이 이렇게 첨도홍수가 발생할 기회를 적게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그 양에 맞게 합폭에 맞게 식생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식생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안동댐과 이마댐이 건설되면서 식생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그 과정, 천이 과정은 이와 같이 식생이 없는 그런 하천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식생이 자라게 되고 한번 홍수가 와요. 홍수가 와서 이렇게 저수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식생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식생이 와서 성장을 했고 다음에 홍수가 오면 식생대에서는 유속이 느리고 흐름이 식생이 없는 구간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식생이 있는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을 하고요. 식생이 있는 구간은 또한 물론 이제 식생대가 파괴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퇴적이 돼요. 퇴적이 되고 그래서 하상이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이게 내성천의 모습인데요. 홍수가 오기 전하고 홍수가 한번 왔을 때 그 식생이 있는 구간에서 유사가 퇴적되어서 저수로와 사주 사이에 단차가 훨씬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식생은 우선 흐름에 영향을 줘요. 물론 흐름이 식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흐름이 영향을 주면서 유사량 이송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유루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 유루 변화도 식생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 식생이 성장을 하게 되면 흐름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하상 변동, 유루 변화에 영향을 준다. 물론 수리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흐름에 영향을 주고 합니다.
그러나 수리구조물은 단시간에 변화를 일으키고요. 식생은 장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의 변화는 하폭대 수심의 비에 의해서 사주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영역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하폭대 수심의 비가 작으면 교사주가 발달을 하고 하폭대 수심의 비가 커지면 이와 같이 복렬사주, 망상하천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관과했던 부분이 이제 식생이에요. 이 식생이 망상하천의 조건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망상하천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망상하천입니다. 망상하천에 직접 씨앗을 뿌렸어요. 알팔파라는 씨앗을 뿌리고 성장을 지켜서 실험을 하기 위한 바로 직전이고요. 얘에다가 물을 흘려서 장시간 동안 물을 흘렸을 때 저수로의 변화를 보면 저수로의 사용도가 이렇게 커집니다. 증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한 이 새로운 하천이 또 형성이 돼요. 훨씬 더 이게 커지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식생은 저수로의 변화에 흐름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하천의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이제 실험 자료하고 이게 수치무의 결과예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수치무의를 이제 개발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식생이라는 것은 이 런 1, 2, 3라는 것은 식생의 밀도가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식생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심이 증가하고 하폭의 변화가 적게 받아요. 그래서 하폭이 덜 증가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수치무의 결과하고 그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식생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상관계수가 있어요. 하상에 대한 자기상관계수가 점점점 커집니다. 즉 식생의 밀도가 적으면 자기상관계수가 작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좀 크다는 얘기고, 식생의 밀도가 컸을 때 하상에 대한 자기상관계수가 크다는 것은 그 변화가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식생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 변화에 의해 하도 식생은 유사의 분급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 하천에서 아까 식생대에 봤을 때 유사의 분급을 본 건데요. 식생이 있는 구간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상투 입경이 굉장히 가늘어져요. 그리고 식생이 없는 구간에서는 하상투 입경이 굵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뭐냐면 사실 식생대가 차폐 효과를 일으켜서 가는 입자가 쌓이게 되고요. 하상에 식생이 없는 구간은 아까 흐름에 집중이 된다고 그랬고 소리력이 증가하면서 유사 이송량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상투 입도 분급에 하천의 하도 식생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진한색은 하상고의 변화고요. 이것은 무차원 하상투 입경의 변화입니다. 런1은 식생이 없을 때이고 런3는 식생의 밀도가 높을 때, 식생의 밀도가 적을 때인데요. 런2는 이 하상고가 감소하면 저하가 되면 하상투 입경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또 하상토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하상투 입경이 상대적으로 좀 가늘어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자연적인데, 요 하상투 그 식생의 밀도가 적을 때를 한번 봐요. 그 볼 때도 하상이 저하가 되면 하상투 입경이 굵어지는, 그 다음에 하상토가 상승하면 하상투 입경이 상대적으로 가늘어지는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상투 입경이 굉장히 굵어지면 이게 이제 상당히 불규칙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물론 초심하상고의 변화를 봤긴 했지만 흐름이 식생대가 차폐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입자를 포착을 해서 하상투 입경이 굵어지기 때문에 식생대의 그 사주의 그 패치 형태죠. 패치 형태라는 사주에 의해서 식생대의 하상투 입경이 변화가 돼서 이런 규칙성이 좀 깨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생의 밀도가 증가를 하면요. 식생의 밀도가 증가를 하면 그 하상토가 좀 가늘어져요. 그리고 식생의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식생의 밀도가 작아지면 하상토 입경이
가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게 플러드 플랜에서 홍수터의 변화 과정인데요. 그 홍수터의 변화 과정을 보는데 홍수터가 사주의 거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플러드 플랜에서 이제 식생의 밀도가 좀 적어요. 그럼 플러드 플랜의 스테빌리티가 좀 작겠죠. 상대적으로 보다시피 이제 사주가 굉장히 길어지고 선택적인 침식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플러드 플랜의 식생대의 밀도가 식생이 굉장히 많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택적으로 하한 침식이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테빌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사주의 형상도 또한 변화 요거와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장이 좀 작고요. 자, 이곳은 이제 아까 그 실험 결과를 식생이 없었을 때, 플러드 플랜 식생이 굉장히 많았을 때의 변화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직선하천에서 사주의 거동에 따라서 약간 사행하천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행하천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좀 느리죠. 그 다음에 사주의 이동이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폭에서 강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동이 감소화되고요. 플러드 플랜이 스테빌리티가 클 때, 식생의 밀도가 많을 때는 이런 선택지 침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어요. 그래서 사주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좀 느리죠. 파장도 어때요? 이거보다는 좀 적죠. 이런 과정을 이런 그 식생의 플러드 플랜의 식생에 의해서 이런 사주의 거동과 그 하천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생대에 식생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플러드 플레인에서 뱅크 스테빌리티가 클 때 하고 식생이 없을 때 뱅크 스테빌리티가 작을 때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생이 없었을 때는 이게 뭐냐면 그 앰플리튜드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울퉁불퉁한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플러드 플랜에 어떤 식생이 있었을 때는 하천에 이제 울퉁불퉁한 정도, 그러니까 불규칙성이죠. 그 평면의 불규칙성이 작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면의 불규칙성이 크다. 식생이 없을 때는 크다. 그래서 사주의 이동 속도가 어떻다? 좀 느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생이 없었을 때는 어떤 그 불규칙성, 평면의 어떤 불규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강제 효과에 의해서 사주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플러드 플랜에서 식생이 많았을 때 스테빌리티가 증가를 해서 어떤 그 평면의 불규칙성이 작다. 그래서 그것이 강제 효과가 작아서 사주의 이동이 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택지 침식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 침식이 잘 일어나는 식생이 없었을 경우에는 파장이 긴 반면에 이것은 이제 파장이 좀 작죠. 식생이 많을 때는 그런 걸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끝으로 수리 구조물에 의해서 하도의 지형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의 개방에 의해서 하도의 지형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보호, 철거 또는 보호의 어떤 운영의 변화, 그러니까 그 상시 개방인지 부분 개방인지 아니면 이제 존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내려서 하천의 지형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갈 거냐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수리 구조물에 의해서 하천의 지형 변화, 사주의 거동,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세종부입니다. 세종부고요. 2018년에 완전 개방을 했고, 그 후에 가을에 이 사진을 또 봤어요. 봤더니 식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사주의 형태는 굉장히 뚜렷하고 고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식생이 많이 자랐습니다. 자랐고,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보호 개방이나 우리가 철거 후에 하류 하천과 상류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보호를 철거하기 전에는 보까지 어떻게 되냐면 퇴적이 돼요.
태적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보를 또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류로 침식이 전파가 돼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헤드컷이나 역행 침식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침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류를 영향을 주고요. 2차적으로 두 번째는 하류 부분에 재태적이 발생을 해요. 재태적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이제 평형성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실험 결과인데요. 초기에 볼을 딱 개방을 했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역행 침식이 발생해서 상류로 이동을 합니다. 이 침식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상류에서 유사가 공급이 돼서 대매우기가 발생을 하게 돼서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대매우기 속도인데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매우기가 발생을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제 대매우기 속도는 느려집니다. 즉 평형성태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종부의 아까 사진에 보여줬던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치무형을 여러 가지 경우로 적용을 해봤고요. 했을 때 일단 부정류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결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홍수가 3개 실제로 왔었고요. 왔었을 때 개방을 했을 때 사주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구에서 사주가 발생을 했고 발생을 하면서 두 번째 홍수가 났을 때는 훨씬 더 분열이 되고 하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을 다시 상세하게 시간별로 보여드리는데요. 첨도홍수가 발생했을 때 금남교 지점에서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사주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물론 상류가 세불이 됐기 때문에 발달을 했고 또 하나는 세종보 지점에서도 사주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홍수가 나타났을 때는 이 사주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사주의 형상이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 이 사주가 분열이 됐는데요. 이 사주가 분열이 되는 과정은 사실은 이때 사주가 분열이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서는 사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홍수가 났을 때는 이 분열된 사주가 이동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 다만 또 이게 사주가 고착화되긴 하지만 분열이 돼서 그 형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저희가 한번 봤는데 실제 항구 사진하고 봤을 때인데요. 이 시간은 이게 완전히 홍수가 끝난 후의 모습이고요. 모습이었을 때 실제 이 사진이 거의 단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정류에 의한 하천의 지형 변화 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최고의 하상 변동은 첨도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고요. 첨도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최고의 하상 변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한 어떤 레그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보 상류에서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보를 개방한 형태에서는 상류에서는 침식이 발생을 해서 이제 하류로 이동을 하겠고요. 하류에서는 이제 재태적이 발생을 했고 다양한 또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기의 하상에서는 첨도 홍수가 발생했을 때 사주 이동수가 굉장히 빠르고 유사량이 감소하면서 사주 이동 속도는 점점점 느려지게 되고 다시 홍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는 유량이 증가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이 사주의 이동 속도는 첨도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일치하진 않아요. 좀 늦게 레그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유량과 유사 이송량이 어떤 레그가 지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효과 때문에 첨도 홍수가 발생했을 때 최고의 사주의 이동 속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레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유량이 또 더 감소하고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주 이동 속도는 홍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때가 뭐냐면 또 사주가 굉장히 또 많이 분열이 돼요. 그것은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 하상일 때는 배드 릴리프 인덱스인데 울퉁불퉁한 정도입니다. 유사의 이동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배드 릴리프 인덱스는 작아요. 3차 홍수는 사주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배드 릴리프 인덱스는 굉장히 커요. 즉 하상의 기복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3차 홍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야기고요. 자, 이와 같이 홍수에 의해서 사주의 수리 구조물에서 사주의 이동과 특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하천 관리의
어떤 것을 좀 주안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소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하천 관리 현황은요, 좀 복잡해지죠. 그 이유가 이제 기후변화와 이상홍수로 인해서 강우의 특성이 바뀌고 또 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수요 증가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하천관리 조직의 어떤 여러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부, 그 다음에 또 기타 행자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전에는 이제 국토부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시대사조가 바뀌었어요. 여러 거버넌스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고방식도 다양화됐고 그래서 하천 관리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양성을 또 수용해야 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주의 어떤 거동에 의한 그 다양한 치수적인 그 영향도 검토해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 서식체에 이런 사주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보아가면서 하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하도의 태사, 태적, 합류부의 관리 이런 어떤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또 하고 있고요. 덩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하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식생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식생 관리가 어떤 존치의 대상이냐 제거의 대상이냐의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의 사고가 존재를 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요걸 존치를 하되 홍수 소통을 연활하고 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팩배에 있고요. 하천 관리자들은 또 하천 관리하거나 계획하거나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이러한 관점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